이름 완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 어떻게 왔어? 얘기하면 김기사로 왔지. 김기사가 뭐야? 이렇게 이름이 좀 논란이 됐으면 좋겠고, 다행인 것은 블로거들을 이렇게 저희가 보다 보면 저희도 모르는 분들이 김기사를 소개를 해놔요. 그럼 그 밑에다가 이름이 재밌네요부터 해서 이름이 촌스럽네요, 이름이 재밌네요. 이름이 항상 논란이 되니까 저희 서비스 이름을 부르면 까먹으시는 분이요, 잊어버리시는 분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저희 회사 이름이 록앤올입니다. 근데 그거를 로큰롤 기자들도 헷갈리시는데 김기사라는 이름은 들으시면 까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김기사는 왜냐면 돈도 없고 저희가 이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주요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친근하고 좋아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합니다. 제가 엔젤 투자자니까 이런 거 질문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이제 록앤올이잖아요. 저도 처음 김기사가 회사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통 많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회사 이름을 원래 갖고 있다가 자기네들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의 이름이 성공을 하고 흥행이 되면 보통 그렇게 많이 바꾸거든요. 처음 카카오톡도 그 이름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회사 이름을 김기사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고요. 서비스 이름도 김기사인데 회사 이름 좀 김기사면 그렇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글로벌로 나가야 되면 김기사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통하지. 뭐 일본 가면 스즈키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김기사는 그냥 서비스에만 붙이는 걸로 이렇게 했고, 저희는 일본은 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가. 그래서 나비로라는 서비스도 되고, 저희 자체 서비스가 아니고 그 일본의 DNA라는 그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51%를 투자를 하고 저희가 이제 49%를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서비스를 지금부터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그렇고,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고 시너지를 또 낼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엔젤 투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이제 강명감 본부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전 직장이 베인앤컴퍼니라고 해서 세계에 있는 3대 컨설팅 회사이거든요. 그 좋은 연봉도 좋고 회사도 좋은 직장에 다니셨는데, 좀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또 고민을 하시는 청년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재 직장을 다니는 분도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굳이 이렇게 스타트업 회사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근무를 하시게 됐는지, 앞으로 뭐 스타트업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베인앤컴퍼니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고요. 전 세계에 있는 3대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맥킨지 컴퍼니, 베인앤컴퍼니,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라고 불리는, 그래서 세 가지 전략 컨설팅 회사들이 있고요. 보통 하는 일들은 이제 대기업들 CEO 어젠다, 대기업 내 회장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사자, 아니면 LTE 사업을 들어가자, 핸드폰을 만들자, 아니면 뭐 중국 진출을 해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조언을 하는 이제 경영 컨설팅 회사고요. 전 첫 번째 그 직장 생활을 베인앤컴퍼니라는 곳에 컨설턴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뭐 전략 컨설팅 펌을 다니다가 이제 어쨌건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아직 안정이 안 된 스타트업으로 온 것처럼 이제 정리가 되긴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하고 싶은 일이 좀 명확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의 개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 모델에 관심을 좀 갖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것들은 인류학이나 외교학 이런 것들인데, 사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이라는 것,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고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게 전략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계속 제가 뭐 평생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신명기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4, 5년 제대로 배우면 된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한 4년 정도, 4년 가까이 이제 컨설팅을 좀 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저희 STM 컴퍼니에서 이제 스타트업의 그 성장 단계가 있는데 성장 단계들 중에서 이제 완전히 스타트업 단계를 좀 넘어서 사이즈가 좀 커지는 단계에서부터는 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을 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3-4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되게 개발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마케팅만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이제 전략 방향성을 고민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 그때 저희 회사 대표님이 저를 좀 저희 회사 원래 N컴퍼니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의 비전이 그 교육으로 전 세계 빈부격차를 없앤다 이었기 때문에 베인에서 제 멘토였던 분이 저희 STM 컴퍼니의 공동대표로 오시면서 그래 너 하고 싶다던 그 아프리카에 교육하는 거 여기 와서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꼭 스타트업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질문에서 뭐 청소년분들이나 대학생들이 스타트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한 3-4년을 어쨌든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춰진 회사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게 지금 스타트업에 와서 스케일업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꼭 처음 초기 단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는 한 700명 정도가 되고요. 제가 들어갈 때는 한 300명 정도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내가 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제가 지금 정도면 스타트업을 창업을 다시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못할 것 같고요. 뭐 부장님이나 엔젤 투자하시는 단계에서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큰 단계에서 이걸 조금 더 크게 중국 진출을 하자, 사업 영역을 확장하자, 채널을 늘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제 비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STM 컴퍼니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먼저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기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면서 달란트를 발견하는 부분이 먼저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또 실제적인 현장의 니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스타트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대성 대표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4번의 스타트업 하셨는데 팀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스타트업 꾸릴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신 건지 왜 망하게 된 것 같으신지. 좋은 질문 네. 주셨습니다. 일단 4번 창업을 하면서 2014년에 이제 공동 창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는 4명이서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 시작이 정부 지원 과제 1억 원짜리를 받는 걸로 이제 목표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받았고 근데 결국 받은 다음에 제가 이 팀에서는 나는 못하겠다 싶어 제가 그냥 아무것도 조건 없이 그냥 나온 상태고요. 2008년 5월달에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혼자 했어요. 지금 이제 1인 창조 기업이다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많이 밀어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냥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창업을 한 거였고 2년 뒤에 모바일 앱 서비스하는 회사를 하면서 그때는 4명이서 공동 창업을 한 거고 또 그 팀하고 또 이렇게 깨지면서 그 다음에는 5명이서 직원 4명을 두고 저 혼자 대표를 하면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창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한 가지 여기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창업은 절대 혼자 해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실 것 같으면 최소한 2명, 2명 이상 마음이 맞는 팀, 비전이 맞는 팀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시고요. 혼자 하면 투자도 안 해줘요. 희망 없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도 안 해주기 때문에 꼭 팀으로 사업을 하시면 될 거.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기사 팀은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공동 창업하신 네이버 포털 쳐보셔도 아시겠지만 3분이 같이 하셨거든요. 같이 이제 부산대학교 같이 학교 다니셨고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일단 대학원 선후배이고요. 그리고
그 전 직장에서 한 10년 정도 같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팀을 만들거나 혹은 또 직원을 뽑거나 사람 만날 때는 관점이 물론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면 뽑잖아요. 사람이 필요하면 뽑을 거 아닌 거죠. 이 일이 맞고 왔으니까 지금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만날 때 기준은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일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봅니다. 진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답이 나와요. 같이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나한테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같이 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호흡이 잘 맞아야 되고 분명히 그죠? 서로가 이제 의견들도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랑 같이 하는 이분들하고 계속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에 대해서만큼 같이 할 수 있다는 결론이 있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뒤로 계산하거나 뭐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분들이 아니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싫어했고 또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실력 갖춘 분들이라서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가려는 방향도 굉장히 맞았습니다.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세 명이 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결론은 세 명이 공통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만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막 격렬하게 싸우다 보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그런 발견이 돼요. 그래서 공동 작업이 그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미래도 다 보고 모든 판단이 다 옳다고 하면 그런 게 전제가 되면 혼자 다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토론과 설득하는 과정에서 세 명이 공통적으로 옳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의사결정하는 게 가장 좋았고 그런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공동참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한데 옆에 계신 우리 강명환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3국 개발도상 개도국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렇게 지금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멘토를 만남으로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뭐 되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종교인들이 많으세요. 근데 개인은 어떠한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되셨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멘토를 만나신 얘기나 혹시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굉장히 거창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인데 처음에 중학교 때쯤 그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해라, 꿈을 크게 가져. 그래서 세계상에서 제일 큰 꿈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제일 큰 게 유엔 사무총장인 줄 알았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그냥 유엔 사무총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그때 되게 막연하게 가졌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냥 아까 신명지 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제 부모님 말씀 잘 듣다가 대학을 가서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 여행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대학이라는 데 가면은. 그래서 대학을 가서 여행을 가는데 거의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을 가보게 됐죠. 거기를 처음부터 무슨 봉사를 하거나 뭐 거기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서 그 비싼 나라를 못 갈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아직 좀 변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싶었어요. 다 맥도날드 들어와 있고 다 뭐 스타벅스도 있고 편의점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없는 나라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곳들을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뭐 티베트, 탄자니아, 뭐 인도 뭐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많이 가보게 됐고 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갔는데 제 바로 앞에 정말 오늘 하루 먹을 게 없어서 저한테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한 중학교 때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돈 벌어와라 밥 먹을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는 애들이 다 자기 밥 먹을 건 벌어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앞에서 조금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나는 뭘 잘해서 얘네 여기 놀러를 와 있고 어릴 때부터 되게 싫었던 말은 그냥 공부하라였지 나는 돈 벌어와라는 아니었었는데 근데 얘네들은 공부를 하라는 게 굉장히 사치잖아요. 얘네들은 뭘 잘못해서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값없이 받은 내 좋은 환경, 어쨌건 나는 밥 먹을 걱정을 하지 않고 어쨌건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내가 값없이 받은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내 삶이 이런 걸 좀 갚아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는 거구나. 내 삶이 조금 더 이런 사람들에게 더 평등하게 기회가 돌아가고 더 많은 삶의 좀 중요한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개발도상도 좀 더 가고 그런 쪽으로 공부도 이제 외교학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국제협력 공부하고 유엔에서 인턴도 한번 해보고 인도에서는 한 반년 정도 거기 화장실 만들어주는 거기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제가 가기 전에 한 80명 정도 콜레라로 죽은 마을 이제 그런 마을에 한 반년 정도 가서 이제 봉사활동도 해보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 꿈은 조금씩 더 구체화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막 큰 꿈이 있거나 어떤 멘토분이 이렇게 이걸 해라라고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그냥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가졌던 부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이제 선배님들이나 이제 어른들께서 해줬던 조언들 작은 것들이 되게 모여가지고 이런 방향성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스타트업 꾸릴 때 팀 구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하시는 분들 어떠한 사람들과 이분 어떠한 신뢰와 어떻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멘토를 만나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정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질문으로는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Q&A 시간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자유롭게 돌아가면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본인 소개를 짧게 해주시면 되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의 구체적인 사항을 자기 본인 소개 짧게 해주시고 사항을 짧게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일 뒤에 계신 분 마이크가 안 돼. 원래 저희가 무선 마이크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냥 이제 육성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텔레모스쿨에 근무하는 강동식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학교에서 스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하고 벤처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생을 투여하고 하고 있지만 스타트업과 벤처에서 통계상으로 100명 중에 3명만 솔직히 성공하고 그 나머지는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상황으로 40대까지 이어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붐이 지금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권유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질문 좀 누구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세 분한테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좋나요? 네. 네, 저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제 주변에도 실패한 사례들도 있고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풀고 싶은 문제가 있고 그걸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 할 수 있는 팀이 꾸려졌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거는 굉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실제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사실 김기사 되게 보기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이제 실제로 회사를 방문해 보시면 그분들이 하는 일들 쉽지 않고요. 저는 그 스타트업 지금 들어와서 평균 한 새벽 1-2시 정도 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 주말 같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지속하면서 리스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힘든 영역이라는 거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타트업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권장하고 싶은 이유는 풀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가 취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사람들이 풀고 있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고 이걸 푸는데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 창업 붐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 여러 정책 중에 일 창조 기업도 있고 이제 청년들을 자꾸 붐을 일으켜서 이제 이게 마치 이제 창업이 하나의 스펙처럼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다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대부분 나라에서 주도하고 있는 뭐 창조기업부터 1인 창조기업 이런 투자들을 보면 그런 모델을 놓고 자꾸 청년들한테 이렇게 바람을 넣는 것 같아요. 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밑바닥부터 단계를 밟아와서 아까 제가 했지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이 일에 답이 왔을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다만 청년들이 단순하게 대기업 가서 인생을 쳇바퀴 돌 수 있게 도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또 창업이라는 또 창업을 한다고 중요하지만 창업된 회사에 들어가서 밑바닥도 배우면서 자기 어떤 하고 싶은 일 다져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업을 권유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아시겠지만은 창업 시작을 하고 3년 후에 그 문 닫는 확률이 한 70%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그 비율은 더 떨어지는 건데, 일단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명목, 창조 경제라는 그런 명목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언론과 미디어에 계속 내보내기 하는데 그거는 정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던져주는 떡밥 괜히 잘못 물었다가 체하고요, 탈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꼭 제가 듣는 사례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희한한 게 외국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쓴 책이라든가 어떤 인터뷰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성공하려고 뭘 시작하지 말고 돈 벌려고 뭘 시작하지 마라. 그보다 먼저 너 자신의 인생을 찾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먼저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업은 그 뒷얘기고 뭐 성공하는 건 다 그 뒷얘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딱 보면 되게 좋아가지고 막 이 사람한테도 공유하고 저 사람한테도 공유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칠에 이런 걸로 다 살아요. 아, 나도 성공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다 실패하고 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죠. 이미 늦은 거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엔젤 투자를 하면서 많은 이렇게 스타트업을 만나고 지금도 한 몇 개 팀 멘토링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좀 이야기 좀 뭐 해달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딱 하나 마음 먹은 거는 절대 제가 창업에 대한 에반젤리스트가 되지 않겠다. 창업을 절대 권유하고 창업하면 뭐가 좋다. 그러니까 너희들 100% 분명 반드시 창업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은 내가 절대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사업을 하기 싫다고 사업을 또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스타트업이 4번 다 꽝하고 저 사업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가업을 물려받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건 운명과 같은 거다라는 그래서 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진짜 사업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뭐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투자도 해주겠지만은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한테 홍길동 너 창업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여기 신부사장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절대 지금 그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에 더 하신다고? 네, 시간 없대 죄송합니다. 하나 제가 요즘 생각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예전에 유엔 가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유엔에 갈 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최연소 유엔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엔에서 되게 잘하고 계신 분들은 40살, 50살 때쯤에 자기 전문성을 되게 가지고 유엔에 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유엔을 선택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나 유엔 가야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유엔 오라고 하는. 근데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보통 최연소인데 갔어, 한국인 최초로 갔어,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내가 어릴 때 해야 되는가, 내가 20대 때 무슨 벼락부자가 돼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팀을 만나고 내가 그 팀원이 좋은 팀원이 될 수 있을 때 좀 나이도 30대, 40대, 50대까지 가서 해도 늦지 않는 그런 가치의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시작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얘기하시면서 그 스타트업 창업 부분으로 김비사 얘기도 하셨었죠 얼마 전에. 정부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지원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주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3,000년 정도 되는. 그래서 책임을 지고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팀 구성이라는 데가 진짜 실제적인 이 필요와 함께 아까 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적 운명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받아볼게요. 저희. 네, 뒤에 있는 분. 자기 소개하고. 예. 제가 학교 3학년 동순이라고 하는데요. 김기사 네. 그 M&A 인수 학력기로 회사 내 내부적인 어떤 변화가 왔는지 수준 높은 질문. 네. 변화들이 이제 조금씩 협의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회사가 종기 쪽에 있을지 아니면 전체가 다 그쪽 팀으로 들어갈지는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는 아직까지는 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카카오 쪽이랑 저희랑 해서 TF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별도 내비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변화가 되어 있고 아마 내년 초쯤 되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독특하게 생기시네요. 고3의 질문. 예, 뒤에 좀. 예, 진짜 세운게 이현수하고요. 아줌마가 질문해서 좀 식상할 수 있는데 결국 달란트를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달란트를 발견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영적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종교적인 질문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달란트를 발견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누구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세 분 다한테.